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43강 38선은 누가 그었나.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명길입니다. 네, 벌써 6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아직 열흘 남았습니다. 네, 방송이 올라가는 데는 뭐 20일 훌쩍, 23일인가요? 그렇죠. 네, 돼서요. 예. 거의 이제 뭐 여름도 2분기도 훌쩍 지나게 되네요. 예. 네, 본격적인 여름. 대한민국은 7, 8월의 여름보다 네. 6월, 초여름의 여름이 더 덥고 네. 힘든 계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마음의 준비가 덜 돼서 그런가. 6월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네네. 6월 항쟁도 있었고 방송에 나가는 다음 네. 주에는 우리 민족의 비극, 네. 바로 이제 6.25 전쟁, 한국 그렇죠. 전쟁이 있었던 6월 네. 25일이 됐죠. 네. 참 특히나 이제 다른 나라도 아니고요.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피를 흘리며 서로를 적으로 두고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 역사적으로도 세계사는 네. 세계 현대사는 1950년에 한국 전쟁을 계기로 네. 한국 전쟁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네네. 급변하고 격변의 시기였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 네. 저희 집도 저희 할아버지께서 6.25 전쟁 때 월남 피난민이셨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생전에 고향 땅 네네. 밟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예. 지금 뭐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자유롭게 네.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남북 간의 교류 어쨌건 간에 네. 민족의 상처를 하루빨리 네.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또 다드살을 하는 역사적인 입장에서도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친일 청산 과제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6.25 전쟁이 터지면서 사실상 좀 제대로 청산했어야 할 친일파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었고요. 그렇죠. 도리어 뭐 백선엽 장군 이런 그렇죠. 사람들처럼 친일파 장교가 갑자기 국가 영웅이 되는 전쟁 영웅이 그렇죠. 되는 전쟁 영웅이 되고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기도 맞습니다. 했었고요. 또 뿌리 깊은 대한민국의 레드 컴플렉스를 만들어 놓은 그런 아픔을 주기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아무튼 6.25를 맞이해서 단지 그냥 뭐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구들이나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영화 6.25 한국 전쟁을 다룬 영화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장동건, 원빈이 나온 태극기 휘날리며 네네네. 그 다음에 고지전 네. 이런 영화들이라도 한번 보면서 전쟁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참혹하고 비극적인 그렇죠. 일이다. 다시는 우리 이 땅에서 평화만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본 한 주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럼요. 그 어떤 것보다 전쟁은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됩니다. 오늘의 역사는 짧게 6.25 관련한 이야기 뭐 다들 아실 테니까 짧게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 43강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형성평가 1번. 다음에 보기는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어느 영화에 대한 설명이다. 잘 듣고 영화의 제목을 고르시오. 보기. 이 영화는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충북 영동군 노근리의 철교와
속칭 쌍굴다리 속에 피신하고 있던 인근 마을 주민 수백 명을 향해 미군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해 300여 명이 살해된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다. 1999년 9월 미국 AP통신의 보도는 비밀 해제된 당시 군 작전 명령 중에서 그들을 적군으로 대하라라는 명령의 원문 등 미군의 공식 문건들과 참전 미군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 영화는 시나리오가 완성되었으나 투자를 받지 못해 문성근, 박광정, 강신혜 등의 출연 배우들이 출연료를 받지 않는 노 개런티 출연 방식을 통해 제작되었다. 1. 태극기 휘날리며 2. 고지전 3. 웰컴 투 동막골 4. 공동경비구역 JSA 5. 작은 연못. 네, 43강 38선인 누가 그었나 편입니다. 네. 38선, 38도선이죠. 네. 그럼 누가 그었을까요? 우리 민족이 예. 남북의 우리 민족의 분단을 스스로 네. 만들진 않았을 테고. 그렇죠. 사실 우리 민족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면 차라리 덜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또 서구 열강들 틈에서 큰 호랑이들 사이에서 있다가 우리 민족이 끝내 찢어지고 만 꼴이라서요. 참 그것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 현대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에게서는 네. 그 분단의 원인, 그다음에 분단의 책임을 밝히는 것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보통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은 보통은 분단의 원인이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강대국의 이해관계. 그렇죠. 에 따른 분할이다. 네네. 그다음에 민족 내부의 좌우의 대립이다라고 이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소련과 미국의 강대국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외부적 요인, 외인론, 그다음에 또 민족의 분열, 좌우익의 대립이다라고 하는 걸 내부적 요인, 내재적 요인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하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그래서 분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38선이 그어지고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어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그 다음에 또 교과서에서 잘못 서술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먼저 교과서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가? 38선을 누가 그었나? 그렇죠. 이거 이야기를 좀. 1945년 8월 15일. 네. 그 일제가 패망하고 항복하고 조선반도, 한반도가 광복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2차 대전 중에서 연합국은 우리가 잘 알죠.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일본 패망 이후 한반도의 독립을 약속했습니다. 문서화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후 처리 과정,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종전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무장 해제를 그 명분으로 38도선을 기준으로 분할 점령했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에는 그 소련 군정, 그렇죠. 그리고 또 남한에는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한반도는 두 강대국의 대결 장소로 변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줄여서 우리가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즉각적인 독립을 바라고 있던 우리 민족과 민족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신탁 통치안이 결정되었다. 그럼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반응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격렬했겠어요. 예, 맞습니다. 교과서에 따르면 천재교육 교과서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를 실시하겠다는 열강들의 결정은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다. 두산 동아 교과서에서는요. 즉각적인 독립정부의 수립을 갈망하고 있었던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들은 물론 당시 국민들은 되게 놀라웠었다. 왜냐하면 처음 그런 소식을 알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제 36년의 식민지 지배, 고통스러운 식민지 지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지 4개월이 채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신탁 통치를 하겠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당연하죠. 거고요. 예. 그러면 신탁 통치라는 게 뭐냐? 네네. 이제 중요한데요. 이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것은요, 그 2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연합, 유엔이죠. 네. 그 국제연합의 위임을 받은 나라가 일정한 비자치 지역에서 행하는 통치 형태. 네. 즉 자치 능력이 결여되어 정치적 혼란이 우려되는 지역을 잠정적으로 위임 통치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치 질서의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대리 통치, 위임 통치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계셨던 뭐 임시정부나 이런 요인들께서도 뭐 당연히 반대를 하셨겠죠. 그렇죠. 일반 민중들은 뭐 신탁 통치 안에 대해서 뭐 처음 접해서 굉장히 놀랍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겠지만, 네네. 정치 지도자들은 그 당시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알 필요가 있을 겁니다. 중경에 있었던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네. 임시정부 요인들은 2차 대전 중에 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이로 선언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회담을 통해서 네네. 미국에 의해서 제기되었었던 한반도 공동관리 문제, 신탁 네. 통치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임 통치하고 대리 통치, 신탁 통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임시정부의 법통, 네.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중에 그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을 할 때 임시정부 요인 자격으로 귀국을 하지 못하고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거죠. 그러니까 신탁 통치라는 것이 그 나라의 정부가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통치 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해 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임시정부가 정당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1919년에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제국이 멸망한 게 그 1910년이고 정부가 없었던 건 무정부 상태에 있었던 거는 9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네네네. 우리가 뭐 조선 고려 뭐 이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네, 그렇죠. 자치 능력과 질서 유지 능력이 없는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때 뭐 임시정부도 그렇고 뭐 건준도 있고 충분히 이 통치할 수 있는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상당히 뭐 반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비밀 결사 조직이었던 건국 동맹이 네. 그 여운용 선생님이 주도하셨죠. 네네. 그 건국 준비위원회로 그렇죠. 전환되면서 각 지역에 인민위원회가 설치가 되죠. 네네. 2달도 안 돼서 전국 145개의 네. 인민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다. 네. 직접 이제 좀 그 지역을 관장할 수 있는 예. 그런 조직들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또 임시정부 요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렇죠. 예, 반대할 수밖에 없을 예. 겁니다. 그래서 그 임시정부에서는요,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적절한 과정을 거쳐 아까 말씀드렸죠. 인디코스, 네네. 이러한 신탁 통치, 이러한 구제에 대해서 해명해줘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은요, 연합국의 정책이 조선에 대한 외부 지배를 획책하는 모욕적이며 수치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일단 자주독립 국가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에서 대일 선전포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도 미국에다가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안 미국은, 해주는군요. 영국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것은 그 태평양 전쟁 2차 대전 이후를 보기 때문에 패권 전략에 의해서 네.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네네.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러면 임시정부 외에도 뭐 대부분 국민들은 그러면 이 신탁 통치 안에 반대를 하셨을 것 같고요.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죠. 그럼 찬성하신 분들이 계신 건가요? 신탁 통치를 찬성한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고 네. 결정 사항이 내려졌는데 네네. 거기에서 이제 반탁 네. 그건 보수 우익이 주로 네네. 반탁 운동을 했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네. 그 다음에 한민당, 국민당. 네. 한민당도 반대를 하는 건가요? 예. 이거는 희한하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이유가 전혀 다른 이유로 네.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희한하네요. 반탁 운동은 네. 그 친일이냐 친일이 아니냐 네. 이 친일 논란을 잠재우면서 보수 우익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요. 예. 반대로 그 찬탁운동 같은 경우에는 조선공산당이라든가 사회주의 계열이 신탁 통치를 찬성하게 되는. 의외네요. 그게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신탁 통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또 신탁 통치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뭐 미군이, 네. 소련이 북한과 남한을 분할 네. 점령해서 분할 통치한다. 네. 식민지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라고만 알고 있죠. 마치 지금 이 이야기만 딱 들으면 신탁 통치를 하는 것을 남쪽에서는 미국에게 점령당하는 것을 싫어해서 반대를 하고 북쪽에서는 마치 이 소련에게 점령당하는 것을 좋아해서 예. 오케이를 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오히려 마치 이제 약간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이제 신탁 통치를 원한 것처럼 이런 그렇죠. 분위기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예. 뭔가 좀 다른 이면이 있는 건가요?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하고 네. 아주 그 남북 분단의 원인, 네. 책임을 밝힌 데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 다른 이야기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그 모스크바 삼성이 우리가 교과서에 알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네. 그거에 의하면 신탁 통치를 주장한 것은 바로 소련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탁 통치를 주장한 것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처음에. 예. 그리고 신탁 통치 기간은 40년을 주장했습니다. 루즈벨트가요? 그때 소련의 스탈린은 너무 길다. 조선의 독립은 신탁 통치의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20년, 5년에서 10년으로 줄었던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게 이제 단박에 나왔던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전에 이제 미리 회의부터 루즈벨트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거기서 이제 뭐 다른 나라들하고 서서히 조율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확정이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카이로 회담인데요. 루즈벨트, 처칠, 중국의 장개석. 네. 입니다. 물론 이제 회담을 주도한 건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이 참전하게 된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참석하게 된 것은 중국이 현재나 미래에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소외시킬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영국과 소련을 설득해서 중국의 참여를 보장받으려고 하고 실제로 보장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 그 토론의 내용, 그 카이로 회담의 내용은 대체로 뭐냐면 한국의 독립은 국제적인 감독과 신탁 통치하에 제한된 범위의 자치정부라고 하는 과도정부가 네.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인듀 코스라고 하는 거죠. 적절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네. 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식민지 상태인 한국을,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을 어떠한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독립국가로 만들어준다. 뭐 이런 의미의 이제 신탁통치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라는 것에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반대를 했던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국제 여러 나라, 그 승전국이죠. 연합국들이 네. 공동 관리한다라는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약소민족, 조선민족의 어떤 자결권, 자유독립에 대한 의지를 꺾고 사실상 주권을 부정하는 네네. 식민지, 점령군의 연장이다라고 이제 보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40년, 특히나 40년까지 얘기를 했으니 일본 그 점령 기간보다도 더 긴 기간이잖아요. 예. 이동안 뻔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임시정부도 마련이 돼 있고 다 그런 상황에서 인민위원회도 꾸려져 있는 상황에서 뭐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뭐 신탁통치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여기에는 미국의 그 패권 전략. 네. 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서양 유럽의 나라들, 네. 그 다음에 또 일본에 비해서 식민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옛 제국주의 세력의 식민지 분할 방식이나 태평양 전쟁 이전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그 일본의 그 식민지 지배 정책과 다른 패권 전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신탁 통치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 후에 2차 대전 후에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과 주도권을 상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문제 해결에 원칙적인 그 방침이나 이런 게 마련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자신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갖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든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었던 건국준비위원회라든가 네. 인민위원회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가 건국준비위원회라든가 조선공산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바로 뭡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할 수 있고요. 떳떳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군 점령군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 우리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군정 입장에서는 자신의 말대로 친미적인 네. 동아시아 패권 전략을 유지하고 집행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정부를 바라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신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뭐 한민당 계열. 그렇죠. 친일부역자, 민족 반역자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네. 예. 아무튼 미국이 지금 이제 얘기가 약간 샜는데요. 네. 지금 미국이 처음에 신탁 통치를 먼저 주장을 했던 내용이 있었고요. 근데 사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소련이나 둘 다 어찌됐건 신탁 통치를 하는 게 뭐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처음에 그렇죠. 어찌됐건 간에. 예. 네. 그리고 이 한반도 안에서 서로 힘을 겨루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더 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겨루기가 했을 텐데 그런데 왜 대체 아까 이제 질문 드린 것이 신탁 통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 이야기 드린 거 하고는 뭐 사실 교과서 있는 부분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네. 어떤 부분이 대체 다르다는 건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네. 3상회담, 모스크바의 3상회담을 가 열리고요. 거기서 신탁 통치에 대해서 네. 루즈벨트가 지냈던 40년 하자. 그랬더니 스탈린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하면서 미국 측의 안과 네. 소련 측의 안이 절충이 됩니다. 네. 그럼 먼저 미국 측의 안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미국 측의 안은요. 고등판무관, 그다음에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 대표로 되는 구성 집행위원회가 설치가 된다.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조선인을 행정관, 상담력, 고문으로 참여시켜 5년간의 신탁 통치를 실시하며 필요할 때 5년을 연장한다. 그러니까 총 10년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핵심이 조선인들이 중심은 아니고 주축은 아니고 조선인들을 참가시켜서 참관이죠. 참관. 예, 그러니까 참관을 시켜서 실질적인 통치는 미국이 하되 예.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한 5년 정도가 예. 미국의 신탁 통치하는 이렇습니다. 소련의 신탁 통치안은 뭐냐면요. 먼저 말씀드리면 소련의 안은 이렇습니다. 신탁 통치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조선인에 의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오. 그다음에 첫 번째로는 그렇기 위해서는 미국과 소련이 점령군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 이게 나중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되는데요. 네네네. 그걸 설치하고 이 공동위원회가 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논의하여 조선인으로 구성된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공동위원회, 아까 미소 공동위원회죠. 네네. 미소 공동위원회가 조선 임시정부가 협의한 후 5년을 기한으로 미영 중소 4개국 신탁 통치 협정을 작성하기 위해 미영 중소 정부의 공동 심의를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이제 있습니다. 차이점은 신탁 통치 기간 중에 네. 5년하고 10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신탁 통치 기간 중에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네. 미국의 안은 미군정과 소련 군정에 있는 거죠. 그런데 소련의 안은 조선 임시정부에 있는 겁니다. 네, 정부를 일단 세워놓고 그것도 조선 국민들이 세운 정부를 세워놓고 나서 이 정부를 도와주겠다라는 의미군요. 소련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 근데 미군은 본인들이 미국과 소련이 각각 먼저 정부를 통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선인들에게 너 한번 봐라, 와서 배워라, 약간 이런 의미의 그렇죠. 신탁 통치.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들어보니까 둘 다 너무 다른데요. 상당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네요. 예. 예.
뭐 이렇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 두 안이 이제 절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결국 이런 상황에서 소련의 안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몇 가지 자꾸 수정, 그러니까 문구만 수정이 된 상태에서 네네. 소련의 안이 그대로 채택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현실적으로 신탁 통치가 안 했으면 좋겠죠. 우리 조선민중의 입장에서는 예. 뭐 김구 선생님이든 누구든 간에. 네네. 그런데 신탁 통치는 엄연한 국제적인 현실과 조건이었죠. 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어떤 방식으로든 신탁 통치를 해야 하는 분위기였고. 예. 예. 물론 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은 즉시 독립을 기대했던 우리 민족의 바람과는 달랐던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반발이 컸던 것은 이해하나. 그렇죠. 그럼에도 또한 이것은 또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의 자신의 이해관계를 절충한 결과물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과정을 거쳐라고 이제 카이로 선언하고 포츠담 선언에서 이야기됐었던 막연하게 규정됐었던 네. 조선의 독립과 정부 수립 방안을 구체화했다라는 거죠.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겠다라는 예. 발판이 마련이 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신탁 통치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행사의 주체가 바로 외세가 아닌 조선인이다. 네. 조선인으로 구성된 임시정부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임시정부가 구성이 되면 38도선을 중심으로 분할됐었던 미소 군정으로 인해서 높아지고 있었던 분단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 임시정부는 남한의 임시정부, 북한의 임시정부가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의 임시정부입니다. 네. 하나의 임시정부를 미소가 양쪽에서 다 도와준다라는 그렇죠. 의미였죠.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건 뭐 바로 즉각 독립이었지만 물론 임시정부가 주장했던 대로 그게 가장 좋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현실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받아들였을 때 그나마 좀 괜찮은 상당히 좀 발전적인 안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물론 그 당시에 받아들이는 정서하고 지금 우리가 벌써 70년이 다 된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바라본 정서하고는 정서적인 거리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물론 그 임시정부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당장 바로 우리 정부 임시정부를 그대로 계승해서 단독 독립정부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다는 건 다 알죠. 예. 근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둘 이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 조선민들로 구성된 임시정부를 먼저 세우고 하나의 독립된 세우고 나서 한 5년 정도라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있다가 그러고 나서 5년 후에 완전한 독립을 이룬다. 굉장히 괜찮은 안 같은데요. 남한의 예를 들면은요. 그 당시에 그 미군정이 들어와서 만약에 소련의 그 모스크바 3상회의에 결정되었던 시사통치안이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면 그 당시 그 임시정부가 구성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반민족 행위자, 친일파, 역사청산은 반드시 됐었겠죠. 그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면 이제 김구 선생님 계열의 이런 이제 우파 진영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런 것도 도움을 받는 이런 정도도 아니고 무조건 지금 당장 조선 독립 국가를 설립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도로 이제 반대를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 결정이 나자 이제 친탁이냐 반탁이냐, 찬탁이냐 반탁으로 양분되어서 이게 이념 갈등으로 번졌다. 네. 그래서 극심한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그러면 사회주의 계열, 공산주의 계열 사람들은 찬탁을 했었고, 보수 우익, 민족주의 계열은 그 반탁을 했었는가 좀 그런 득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 조선을 신탁 통치하는 4개국 중에 자본주의 국가는 미국, 영국 그리고 중국입니다. 그때 당시 장개석 그렇죠. 국민당 정부였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사회주의 국가는 소련뿐입니다. 네네. 그러면 따라서 이것을 좌우 이데올로기의 문제로만 왜냐하면 신탁 통치를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자본주의 국가 미국, 영국, 중국이 있는 보수 우익 진영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보수 우익 진영은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극렬히 반대를 합니다. 오히려 불리한, 좌익 진영이 총체적 지지라는 입장을 내세우는 거죠. 그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 예. 만약에 했더라면 차라리 이 4개 국가가 함께 참여를 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4개 국가를 많이 참여하는 입장에서 4개 중에 3개의 국가가
이제 자유주의 이 진영에 있던 이 국가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약간 좀 우익 쪽에 계시는 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었을 법한 상황인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실제로 그 2차 대전에서 이제 그 히틀러의 나치가 망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서 그 독일 베를린 같은 경우도 그 분할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도 소련 공산주의 국가 소련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소련 그 뭐 경우에 좀 다르지만 독일의 발전된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독일의 민주주의를 한번 보십시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찬탁이냐 반탁이냐가 뭐 이데올로기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은 찬탁을 했던 분들 중에 뭐 김구 선생님 비롯한 반탁을 했던 분들 중에 예. 김구 선생님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께서는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바로 곧장 통치 기간 없이 바로 조선 독립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반탁을 하셨다면 예. 나머지 그 한민당 계열의 친일파 계열들은 이게 임시정부가 바로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면 본인들의 입지가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기 거죠?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똑같은 반탁이라고 해도 이 의미 자체가 달랐다라는 이야기십니다. 그렇죠. 예. 이걸 다시 정리하면 아까도 그래서 미국이 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규격할 것을 종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임시정부에 그 참여하더라도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그 신탁통치 기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는 다른 임시정부니까 네네. 국내 기반의 임시정부가 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적 지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신탁통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네. 그것은 임정의 그 법통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임시정부 세력과 함께 반탁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승만, 네. 한민당입니다. 이승만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거고요. 한민당의 경우 미군정의 우호적인 정책으로 정치적 기득권.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제 협조한 사람들은 미군정에도 미국에도 협조할 수 있다. 그래서 친일 관료라든가 체제 질서를 유지한다라는 명목으로 친일 경찰, 친일 관료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고 미군의 고문으로 미군정의 직원으로 관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미군정의 우호적 정책과 그 미군정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지원으로 네네. 많은 정치적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이 이 사람들을 지지합니까? 안 하죠. 절대로 지지하지 않죠. 네. 더군다나 한민당 같은 경우에는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서 친일파 숙청이 단행된다면 목숨까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임시정부에 참가할까요? 참가하지 않을까요? 뭐 주도권을 못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 안위가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임시정부 참가를 선택하기보다는 차라리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단독 정부 수립의 길을 찾겠죠. 네네. 여긴 이승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승만도 김구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국내 지지 기반이 없었습니다. 네. 100번 양보해서 김구 선생님이 뛰어난 헌신적인 독립운동가라 하더라도 국내 기반이 네.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네네. 그럴 때 이승만과 한민당이 네. 합쳐지는 거죠. 그렇죠. 서로. 예. 네. 근데 참 이게 그 다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해서 결국 사실 이제 신탁통치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양쪽에 분단을 몰고 오긴 했지만 그때 당시 신탁통치 안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안이었다. 그때 나왔던 안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시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공산당 사회주의 계열은 왜 찬성을 했느냐를 봐야겠죠. 네. 그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신탁통치 결정에 총체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던 조선공산당, 네. 인민당 네. 여러 가지 사회단체와 정당이 있었는데요. 좌익 진영은 우익 진영에 비해서 대중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미군정하고 신문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80%에 가까운 70%가 넘는 당시 조선 민중들은요 앞으로 건설된 조선이라고 하는 자주독립 국가는 어떤 체제로 가야겠느냐라고 했을 때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선호했던 사람이 70%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그것은 1930년대 이후에 민족 보수 우익의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변절하고 친일을 하고
이랬을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헌신적인 무장항의 투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광복 직전과 직후에 건국준비위원회, 네네.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의 안정과 치안, 질서를 네. 유지하려고 했었고 토지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이런 과정들이 국민들의, 민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네. 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사회주의 계열의 이 독립운동가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단독 임시정부를 세운다 하더라도 좀 정권을 제대로 이렇게 좀 유지할 수 있는, 장악할 수 있는 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적으로 좀 어떻게 우세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대중적 그렇죠.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서 친일파 숙청, 역사청산이 단행이 되면 상당수의 우익 진영이 배제되겠죠. 아, 당연하겠죠. 그러면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 좌익 진영이 압도적인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정치적인 문제가 또. 예. 그러면 여기엔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이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사항이 신탁 통치에 있느냐, 임시정부 수립에 있느냐. 분명히 미국의 초안에는 임시정부 수립은 전혀 없었죠. 그렇죠. 신탁 통치가 핵심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소련의 안이 채택이 됐죠. 네네. 소련의 안은 바로 뭡니까? 신탁 통치의 내용도 있었지만 신탁 통치를 함과 동시에 아니면 그 이전에 뭐가 만들어진다? 임시정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최종의 목표는 신탁 통치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임시정부죠. 예. 근데 이해가 안 가요. 임시정부를 어찌됐건 뭐 우리 안에서 이 신탁을 반대하든 찬성하든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갑론을박이 있었겠지만, 어찌됐건 모스크바 3사 회의에서 신탁 통치안이 나왔던 거고, 그 강대국들이 어찌됐건 합의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그 안대로 되지 않고 분단이 돼버린 걸까요? 일단 신탁 통치안은 그 극심한 좌우 이념, 우리가 교과서에 배운 대로는 네네. 극심한 좌우 이념의 대립으로 찬탁과 반탁의 논쟁으로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인해서 네.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고 북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런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결국엔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발생하였다. 라고 나와 있죠. 고착화되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요? 예. 동아일보가 신탁 통치에 대한 엄청난 왜곡 보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메가더가 있었고 여기에는 이승만이 관계되었다라고 하는 헐. 친일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여기에는 그런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신탁 통치, 그러니까 소련이 주장한 바대로 많이 좀 합의가 됐던 이 신탁 통치, 모스크바 3사 회의에서 발표를 하려고 했던 신탁 통치 안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2번. 다음에 보기를 잘 듣고 보기가 설명하는 회의는 무엇인지 고르시오. 보기. 이 회의는 1945년 12월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외상회의로 한국 문제를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처리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가 결정되었다고 잘못 전해져 해방 후 남한 사회는 반탁과 찬탁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신탁 통치가 결정된 것은 아니었으며 한국에 관하여 협의한 구체적 내용은 한국을 완전한 독립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2주일 이내에 구성하며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목표로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의 4개국 공동관리에 의한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안을 협의한다는 것이었다.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3.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4. 남북 정상회담 5. 모스크바 3상회의. 네. 예. 동아일보가 얼마나 엄청난 네. 일을 했냐면 네. 모스크바 3상회의의 공식 결정이 발표되기도 전에 즉 모스크바 3상회의의 공식 결정이 미 군정에 네. 들어가기도 전에 미 군정이 알기도 전에 1945년 12월 27일 일면의 머릿기사로 동아일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외상 회의
그러니까 외상회의가 바로 이제 모스크바 3상회의죠. 네. 외상회의의 논의, 조선 독립 문제. 그러니까 조선의 독립에 관한 문제를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도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각 독립 주장. 완전 반대 아니에요? 반대죠. 네. 예. 아니, 근데 1차적으로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동아일보의 내용 그대로가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하셨던 대로 이 모스크바 3사회의 자체가 소련의 안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는 안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미국까지도 같이 합의했던 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전혀 잘못돼서 오보가 나왔던 거네요. 예, 그렇죠. 완전은 오보죠. 이건 의도적인 오보고요. 이 내용을 좀 보면은요. 네.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가 아니라 신탁 통치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오히려 신탁 통치를 주장한 건 미국이지요. 네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네네. 그 루즈벨트가 이제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고 네. 대통령이 루즈벨트에서 트루먼으로 바뀌는데 네네. 그 다음에 미국은 즉각 독립을 주장했다. 즉각 독립을 주장한 사람이 40년 신탁 통치를 주장합니까? 아니죠. 5년 더 연장, 10년 하자 이렇게 주장합니까? 네네. 거짓말이죠. 아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25일발 합동 지급보, 그러니까 지급이라고 하는 건 매우 긴급하다. 네. 전보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합니다. 번즈 미 국무장관은 출발 당시에 소련의 신탁 통치안에 반대하여 즉시 독립을 주장하도록 훈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예. 와. 그 다음에 미국의 태도는 카이로 선언에 의하여 조선은 국민투표로서 그 정부 형태를 결정한 것을 약속. 이거 거짓말입니다. 다 그냥 거짓말. 아니 어떻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신문인데 특히나 이런 국제적인 이슈를 다루는 내용에서 예. 이런 오보를 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이 번즈 장관이 소련의 신탁 통치안에 반대하여 즉시 독립을 주장하였다고 훈령을 받았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신탁 통치 구상 자체가 루즈벨트 미국이 해서 한 거고요. 소련은 미국의 구상에 적극적인 동의를 하지 않죠. 네. 즉시 독립을 기본으로 하고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임시정부를 세우고 최소한의 후견, 최소한의 조력 기간을 두는 정도로 하는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아예 지금 동아일보에서 내놓은 그 이야기가 미국과 소련 이름만 바꿔치기 한 것 같은 아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놓은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 이 발표 시점도, 보도 시점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일시는 12월 28일 정오, 즉 네. 서울 시간으로는 28일 오후 6시입니다. 네. 그런데 얘네 동아일보는 1945년 10월 27일 일면 머릿 기사예요. 일면 머릿 기사니까 아침에 나오는 거죠. 조간 신문이니까. 네.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인쇄하고 이럴 경우에는 적어도 이틀 전에 기사를 받아서 인쇄한 겁니다. 헐. 그리고 주한 미군 사령부, 네. 미 군정이죠. 네네. 29일에 그 사실을 입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정보다 모스크바 3상회의보다 더 빨랐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 엄청난 예지력이 있지 않았나. 영표신인가요? 네. 아니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뭐 그때는 그런 게 없었나요? 뭐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해서 사실 이제 그런 중요한 특히나 이제 국제적인 이런 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제대로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에는 보통 언론사들이 그걸 뭐 입수하기도 어렵겠지만 입수하더라도 미리 이렇게 터뜨리거나 이렇게는 못할 텐데요. 그 당시 식민지의 신문사였던 동아일보가 모스크바 3상회의에 특파원을 파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대단히 그것도 미리 알 수 있을 만큼. 없었죠. 예. 이 정홍욱 교수님의 그 연구에 의하면은요. 네. 이 기사의 출처는 아까 그 워싱턴발 기사다라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워싱턴발 기사가 아니라 일본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일본에서? 구체적으로는 미군정과 메가더 사령부. 왜냐하면 신탁 통치를 미국에서 주장했고 미국이 주장했던 신탁 통치가 조선 땅에 남한 땅에서 신탁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조선 민중은 미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 좋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민중의 분노가 고조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신탁 통치가 어렴풋하게 그렇게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카이로 선언 이런 걸 통해서 그 임시정부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에서 알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고 반대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그 해방 전국에 민중들에게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민중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이런 걸 보니까 야, 모스크바 3선회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미국 신탁 통치를 제안했다는 사실이 가져올 정치적 곤경과 파장, 민중의 분노를 예상하면 미국한테 쏟아질 비난을 돌려야 되겠죠. 소련으로. 소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이 뭐 독립운동가 세력들, 임시정부 그렇죠. 세력들을 누르고 그렇죠. 본인에게 유리한 그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짜여져서 예. 와, 치밀한 계획을 세웠군요. 실제로 메가더가 네. 육군대장 더글라스 메가더가 합동 참모부에 라고 네. 보내는 그 편지 서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메가더가 이제 이런 실제로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남한에서 미국을 분할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남한에서는 일체의 미국적인 것에 대한 분노가 증대되고 있고 친일파, 민족 반역자, 부일 협력자의 친미라는 용어가 추가되고 있다. 신탁 통치가 부과되는 경우 한국인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김국태 선생님의 논문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것은 12월 16일 그러니까 네. 동아일보 발표하기 전날 작성된 편지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메가더 사령부는 메가더 사령부하고 미군정은 여론 조작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게 동아일보가 자체적으로 뭘 이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테고요. 특히나 그때 동아일보 사주가 그 유명한 김성수죠. 그죠. 친일파. 예. 예. 아, 그랬을 공산이 굉장히 크네요. 그러니까 바로 3일, 4일 사이에 동아일보를 비롯한 우익신문들의 왜곡 보도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네. 그 앞장선 게 바로 이제 동아일보다라는 겁니다. 이걸 본 국민들은 당연히 분노하면서 소련을 굉장히 이제 미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민중들의 분노가 소련, 예. 그다음에 또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한테 향하는 거죠. 이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바로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네. 조선공산당, 네네. 좌파 사회주의 계열의 정치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믿었더니 어떻게 또 다른 나라한테 나라를 또 팔아먹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아, 그러면서 오히려 친일파 이런 세력들이 예. 마치 반탁을 하면서 애국 독립지사인 마냥 그렇죠. 야, 돌변하게 되는 거군요. 예. 그리고 또 진짜. 한 가지 문제가 바로 이 기사의 출처가 네. 바로 워싱턴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 워싱턴이 아닌 태평양 방면의 미군들을 위해서 일간지로 발행하는 태평양 성족이라는 신문의 12월 27일자고요. 필자 기사를 쓴 사람은 UP통신의 랄프 하이젠 기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 랄프 하이젠은요, 이 랄프 하이젠의 기사는요, 미국의 언론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악명 높은 날조 전문가. 헐. 상상력으로 벽면 가득 기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문가였군요. 일본 도쿄에서 발행된 태평양 성족이라고 하는 신문하고 네. 동아일보가 같은 날 기사를 내보냈다라는 거죠. 일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태평양 성조기는 일본 태평양 사령부, 메가더 사령부에서. 네네. 그다음에 동아일보는 바로 미군정. 같은 날 그게 이제 어떤 나라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쓴다면 이게 좀 베껴쓰기를 하거나 그럴 수 있었다 치지만 같은 날에 똑같은 기사가 나온다는 건 절대 누군가 같이 공조해준 사람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죠. 그 동아일보 기사는 같은 내용의 기사를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그쵸. 되는 거고요. 동아일보는 그 출처를 워싱턴 25일발 합동으로 돼 있는데 워싱턴 발이면 워싱턴에선 보도가 됐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미국 언론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어느 통신사로부터 수신한 것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네. 이건 괴문서고 괴사실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잘못된 보도를 통해서 국내에 가지고 온 파장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네요. 그때 당시. 그렇죠. 그때 그동안 국민들이 뭐 80% 가까이가 특히나 뭐 여운형 선생님 이런 분도 그렇고 주로 사회주의자 계열의 이런 분들 많이 지지를 받고 80%가 사회주의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예. 지지 기반이 탄탄했던 이 사회주의 계열의 지도자 분들이 거의 국민들에게 돌변해서 매국노 취급을 당하게 됐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이 한민당. 네. 한민당의 기관지가 바로 동아일보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말만 하면 입만 아픈 셈인데. 네네. 모스크바 3상의 결정이 알려지기도 전에 더 의심스러운 것은 한민당이 신탁 통치 반대를 먼저 결의합니다. 네.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반대를 하는 거죠. 신탁통치 안 얘기를 하기도 전에. 예. 그러면 이게 다 한통 속이네요. 지금 뭐 메가더 쪽하고 예. 지금 이미 신탁통치 안이 발표되기 전에 사전에 자기들끼리 미리 다 알고 반대도 해놓고 신문도 찍어놓고 다 했다는 거죠. 예. 자유신문 1945년 12월 26일자 보도에 의하면은요, 25일 긴급 관사회의를 열어가지고요, 연합국 측의 신탁 통치를 절대 반대한다라고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한민당 기관지인 동아일보는 한민당 결정에 따라 추측 보도를 한 거, 왜곡 보도를 날조를 한 거죠. 네네. 이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찾아보시면 1945년 12월 27일부터 네. 1947년 12월 27일까지 2년 동안 238개의 반탁 기사를 실었습니다. 헐.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탁을 선동하는 왜곡 보도들이고요. 단 하나의 예외는 12월 29일 날 일면에 실은 그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전문이죠. 예. 근데, 참, 그래도 그 결정된 안을 사람들이 꼼꼼히 읽어보거나 제대로만 보도가 됐었어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찬탁이니 반탁이니 하면서 나라가 분단되는 일만큼은 없었을 듯한데요. 여기 보면 이제 기사라든가 이런 걸 몇 가지 보면은요, 뭐라고 합니다. 네.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의 보통 그 왜곡 보도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네네네. 이런 식의 보도 아닙니까? 그쵸.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가정법. 예. 만일 사실이라면 어찌할 것인가? 피로써 항쟁해야 되지 않는가? 소련의 맹성을 경고하여 두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대단히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보도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미국이 먼저 제안했던 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그랬군요. 거의 뭐 미국의 목소리 같은데요, 미국의 목소리. 그래서 선동적인 기사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당시에 조선일보하고 그 동아일보는 폐간되는 신문 아닙니까? 왜 1940년에 그 일제 총독부에 의해서 그 신문이 폐간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친일 매국 신문이 광복 이후에 복간이 된다라는 거. 그럼 광복 직후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었던 그 신문사를 허가할 수 있었던 데가 어디죠? 미군정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신문사가 처분된 상태입니다. 인쇄소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인쇄소는 어디서 하느냐?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당시 그 총독부 기관지였다가 폐간되고 그 조선일보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였다가 나중에 서울신문으로 이름을 바꾼 매일신보의 윤전기를 씁니다. 예. 이거는 당연히 미군정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와준 거 아니겠습니까? 미군정의 일종의 기관지가 됐었군요. 그때 그렇죠. 당시에. 미군정의 기관지 겸 한민당의 기관지 겸 민족 반역자들의 입노릇을 한 거죠. 네. 예. 참 이러한 상황도 모르고 우리 순진한 민중들은 그 안에서 마치 이제 나라가 팔릴 것처럼 단독 정부를 세우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 통치안이 그것에 반대하면서 결국은 이 안대로 못 간 거잖아요. 못 간 거죠. 네, 이러한 반대 때문에 이 반대가 커지고 하면서 결국은 이 안대로 가지 못하고 사실상 따지고 보면 미국이 원했던 안대로 간 거네요. 그렇죠. 네. 이러면서 그 반탁을 하는 것은 반공이고 이것은 바로 반소 그리고 이것은 바로 애국이다.
찬탁을 하는 것은 친쏘고 용공이고 매국이고 빨갱이다. 네네. 이렇게 이념 갈등을 만들어 조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참. 네. 예. 결국은 이렇게 돼서 참 조선 독립 정부를 신탁 통치를 하지 않고 조선 독립을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단독 정부조차 세우지 못한 채 예. 양국으로 쪼개져서 신탁 통치를 각각 받게 됐으니 그렇죠. 그것도 뭐 아까 40년 미국이 40년 얘기했다는데 지금 사실상 거의 뭐 한 70년 가까이 그렇죠. 다 되어가도록 보통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식민지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겁니까? 외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그렇죠. 국가의 정책이 자국의 국민의 이익과 행복, 자유와 네. 평화를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자유, 외국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것. 네네. 그 다음에 자국의 지도자가 외국의 허락을 받는. 그럼 보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외국 군대가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되면 외국 가지요. 일단은 뭐 그리고 군사 이 통제권도 없잖아요. 군통수권도 없는 상황이고요. 미군의 그 명령을 받아서 고맙다, 영광이라고 생각한 이승만 대통령 네. 있죠. 지금 계속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이승만도 이곳에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신탁 통치 예. 관련해서. 이승만도 마찬가지로 그 광복 이후에 귀국을 할 때는 김구 선생님이라든가 다른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과 마찬가지로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합니다. 근데 귀국을 하는 과정이 다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네. 초라한 그 미군 수송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김구 선생님이 그 도착을 했을 때 태극기도 못 흔들게 했습니다. 흔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다음에 또 고국 땅을 조국의 땅, 조선의 땅을 먼저 밟은 것도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1945년 10월 16일 날 귀국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한 달여 뒤인 11월 23일에 김구 선생님하고 중경의 임시정부 요인들 네. 있었고요. 김구 선생님이 오셨을 때 환영 행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참. 예, 태극기조차 흔들지 못했었고요. 네네. 하지만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성대한 미 군정 장관 하지가 직접 소개하고 5만 명의 인파가 참석한 아주 성대한 환영식을 열게 되고 1시간 동안이나 귀국 성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승만은요, 네. 귀국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응? 그러니까 한국에 조선 땅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왜요? 미국으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승만은 조선을 못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를 거쳐서 괌을 거쳐서 일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에 와서 메가더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메가더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귀국 문제가 막히니까. 미군정에게 도움을 청한 거죠. 그 당시 미 국무부의 귀국 승인을 받지 못한 네네. 이승만에게는 메가더는 유일한 희망이었었다라는 거고요. 예. 아니 근데 왜 귀국 승인을 받지 못했던 건가요? 미국 이승만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네. 점령 정책, 한반도 정책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는 제가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요. 네. 어떤 정황이 있냐면요. 김구 선생님이 조선에 들어오지 못한 개인 자격으로 들어온 이유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독립운동가 세력들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 네네. 엄청난 대중적 지지와 대중적 명망, 그다음에 정치 세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미국의 조선 한반도 아시아 통치 전략, 미군정을 선포하고 장기간 반공지대로 삼겠다. 네네네. 라고 하는 것까지 배치되기 때문에 최대한 정치인들을 귀국을 막으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김구 선생님께서도 귀국 승인 못 받았던 건가요? 귀국 승인이 한참 있다 떨어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그게 떨어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메가더와의 이런
그 편지를 보내고 이랬던 친분으로 그렇죠. 들어오게 된다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요 타임이 바로 그 모스크바 3상회의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을 하면서 한반도 문제, 조선반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고요. 네. 사실 메가더는 한국 태평양 전쟁의 영웅 아닙니까? 그쵸. 나중에는 뭐 한국 전쟁, 6.25 전쟁의 영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메가더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루먼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이 메가더의 부하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본토 국무성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고 메가더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태평양에서는 메가더의 영향이 더 컸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메가더와의 친분으로 굉장히 거기서 제가 듣기로는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메가더에게 열심히 반공 정신을 강조하며 러브레터 같은 맞죠. 그런 아부성 글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고 결국은 메가더가 직접 하지 중장에게 그때 당시에 한국을 조선 땅을 일종의 미군정 장관이었죠. 조선 땅 책임자였던 하지 중장에게 직접 일종의 그 이승만을 잘 보필해 줘 달라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승만이 외출할 때 하지는 순종했던 리무진을 이승만에게 주기도 했고요. 자신의 부관을 전속 부관으로 임명하기도 했고요. 경호도 미군정이 담당했습니다. 예. 근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그 전에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국내 기반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깊이 존경하고 뭐 이런 인물들이 없었고요, 사실상.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건 국내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미군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장군인 하지 중장이 오히려 이승만을 직접 소개도 하고 굉장히 뭐 이렇게 대우를 해주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 자체가 우리 조선 민중들에게는 이승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 하지 중장이 마련한 그 성당 이승만의 환영식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상황에서 그 메가더의 환심을 사려는 이승만의 노력. 이승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 괌을 거쳐서 조선으로 바로 오지 않고 도쿄, 즉 메가더 사령부에서 3박 4일간을 머무릅니다. 도쿄에서. 그리고 확인된 것만 2차례 이상 메가더와 회담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승만은 메가더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은 철저한 반소주의자다. 반공주의자다. 왜냐하면 메가더가 반공주의자였거든요. 그 다음에 독실한 기독교주의자다. 그런 것을 어필해서. 예. 그래서 메가더의 보증과 승인으로 귀국 허가를 받게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메가더 같은 경우에는 임시정부 모스크바 3상에서 결정사항은 바로 뭡니까? 임시정부 아닙니까? 네네. 임시정부가 아닌 남한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조직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반공주의자니까 조선공산당이라든가 좌파 사회주의 진영이 민중들 지지를 받아서 건국준비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정치 조직이 새로운 남한 사회를 이끌어갈 정치 조직이 필요한 거고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친일파들 아닙니까? 거기에 그나마 명목상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임무와 역할을 이승만에게 부여했으니까 미 군정장관 하지가 조선의 통치자 하지가 일개 조선의 정치인 이승만을 직접 그렇게 환영해 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이 미국이 정말 왜 옛날에 중국에서 우리 왕을 직접 뭐 이렇게 허락해주고 뭐 했던 것처럼 책봉을 해주는 거죠. 책봉을 해준 거죠. 책봉을 해준 것처럼 이번 첫 번째 대통령 역시도 미국에서 책봉을 해준 셈이 아닌가.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장군이. 자유신문 1945년 10월 30일자를 보면은요. 이승만 회고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민족 통일의 결집체를 만드는데 시일이 얼마나 걸리겠냐고 나에게 물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단한 거죠. 네. 참, 근데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우리 민족과 민중들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정치 세력에서 어떤 영향을 차지하는가 이런 것보다도 당장에 우리 민족이 이 분단되고 이런 문제만큼은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하니까 좋다고 또 단독 정부에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것도 그렇고요. 예. 참 처음에 신탁통치에 반대하셨던 김구 선생님이나 임시정부 요인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는 이제 애초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텐데요. 반대하다가 결국 이렇게 분단되는 상황까지 가니까 굉장히 좀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많은 그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신 거죠. 네네. 그래서 1948년에 그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분단만은 막아야 된다. 지금 분단이 되면 남북은 영원히 언제 통일할 수 없는 그죠. 그 영원히 분단의 길로 갈 수 있다. 이것은 막아야 된다. 38선을 베고 죽더라도 가겠다라고 하면서 선우진 선생님하고 아드님과 함께 북한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그 김일성 당시 수상이었죠. 남북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남북 협상을 하고 나서 빨갱이로 좌경 용공으로 매도당하시고 1년 후에 살해되시는 거죠. 안두희의 흉탄에 맞아서 서거를 하시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바로 남북 협상인데요. 그때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기를 잘 듣고 보기에서 말하는 허위 왜곡 조작 보도에 눈부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신문사는 어디인지 고르시오. 보기. 모스크바 3상회의의 공식 결정이 발표된 시기는 한국 시간으로 1945년 12월 28일 오후 6시고 주한미군 사령부는 29일이 되어서야 결정 내용을 입수하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신문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공식 결정이 발표되기도 전인 1945년 12월 27일 일면 머리 기사로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문할 점령을 보도하였다. 또한 이 신문은 미국이 제의한 신탁통치를 소련이 제기한 것처럼 허위 왜곡 보도하였다. 1. 뉴스타파 2. 알자지라 3. 민중의 소리 4. 주권방송 5. 동아일보. 네. 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그것도 제대로 된 교학사 교과서 말고 제대로 된 교과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웠던 이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잘 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신탁통치안. 어쩌면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는 하지만요. 어쩌면 그때 차라리 그 모스크바 3사회의에서 나왔던 신탁통치안대로 임시정부 단독정부를 먼저 수립하고 5년 후에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그 안대로만 됐었다면 참 그동안에 삐걱삐걱 하던 것까지 다 모조리 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6.25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은 또 없었을 텐데 안타까움이 크네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탁과 반탁, 찬탁과 반탁의 갈등을 통해서 친일 매국노들, 민족 반역자들이 애국자로 둔갑을 하고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수용하여 민주정부 수립을 추진한 사람들은 독립을 원하지 않는 매국노로 매도되는 그럼으로써 토지개혁, 친일파 청산이라고 하는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 건설의 기본 바탕인 토지개혁과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실종되었고요. 그리고 조선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친일파 청산을 바랬던 민중들도 반탁의 선동에 매몰되어 현재의 과제, 역할을 잃어버리고 친일파들은 미군정의 도움을 받아 단독정부 수립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전국의 주도권을 오늘날까지 완전하게 장악하게 된 역사 왜곡과 친일파의 친일파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는 역사의 출발점을 만들어 놓은 사건이 바로 신탁통치의
예.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동아일보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 보도가 얼마나 무서운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네요. 지금 보니까요.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책임을 물어야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43번째 강의 38선은 누가 그었나 편을 함께 하셨습니다. 참 오늘도 답답한 이야기들로 함께 했는데요. 그래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 정확한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첫 걸음이 되겠죠. 네. 예, 맞습니다. 네. 역사를 공부할수록 우리의 역사가 부끄럽고 네. 좀 치욕스럽게 느껴지는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 민족, 내 나라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슬픈 과거, 치욕스러운 과거를 극복해 나가는 역사 청산의 모습들,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